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5페이지 7번 문제.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을 그랬죠. 기억 보시면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모두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이다. 맞아요? 기억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니은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과 반대말은 뭐예요? 요물 계약의 반대말은 낙성 계약이죠. 다 낙성 계약인데 요물 계약은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상 광고. 맞습니다. 디귿. 처분권 없이 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모두 무효다. 틀렸죠? 어디 가요? 요게 빠져야 되겠죠? 처분권 없이 한 채권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 타인의 권리의 증여, 교환, 임대차는 전부 유효이죠. 처분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대리권 수요 행위는 요식행위다. 대리권 수요 행위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숙권행위라고 하죠. 숙권행위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자, 8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아요? 여기서 출연행위다 그러면 텔레비에 나오는 걸 출연이라고 하죠. 이게 아니라 출연은 자기 재산 감소와 동시에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는 걸 출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분에게 물건을 줬다. 시계를 줬다 그러면 제 재산은 감소함과 동시에 상대방은 재산이 증가되죠. 그러면 출연이에요. 그렇지 않은 걸 비출연이라고 하죠. 그럼 기억은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재산을 감소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이 감소되면서 타인 재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되지 않으면서 그랬으니까 이건 출연행위가 아닙니다. 2번. 대리권 수요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다. 대리권 수요행위를 뭐라 그랬죠? 네 글자로 숙권행위, 숙권행위는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3번.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불능 상태가 되어. 자, 그러면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예?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불능 상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죠. 맞습니다. 4번.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죠?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5번.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이제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다음 6페이지 9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죠. 그럼 1번 틀렸네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결국 매매는 채권행위잖아요. 채권행위는 타인 소유물이라도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야 되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지요? 3번. 사유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는 사유질서 위반이래요. 이건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추인해도 무효.
이게 칸이 안 맞았어요. 이게 내려와야 돼요. 5번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되면 체결된 이후에 전소됐죠.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유효이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 자, 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사회질서 위반의 문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본 내용 보고, 자,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103조 규정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거죠?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 사회질서죠. 사과, 귤, 기타, 과일, 들 그러면 기타 뒤에 과일이라는 게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질서가 선량한 풍속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랬을 때 사회질서 위반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판단 기준을 우리 판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예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래요? 불법이라 그러죠.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인륜에 반하는 행위예요.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어떤 거예요? 첩계약, 대리모계약. 이거는 첩계약이나 대리모계약은 인륜에 위반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고 하죠. 불륜. 사람이 윤리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 첩계약과 관련해서 붙으면 무효고 헤어지면 유효라 그랬죠? 두 번째,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랬어요. 정의관념에 위반됐다. 다시 말하면 정의관념은 옳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반하니까 옳지 않은 행위잖아요. 어떤 거예요?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다 무효.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적당히 제한한 거 상관없는데 심하게 제한하면 안 돼요. 예컨대 평생 동안 시리즈.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다 무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하니까? 심하게 제한하니까. 네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예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존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래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럼 자기는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양도하면. 그래서 이건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의 처분이니까 무효가 되고, 다섯 번째로 사행행위. 사행행위. 사자가 쏠 사자죠. 행위를 쏘는 거예요. 도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박행위 등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질서 위반하는 이러한 5개 형태가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판례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했을 때고, 두 번째는 목적은 적법합니다. 적법한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법률적으로 강제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목적은 적법해요. 판사가 판결하는 거는 적법해요, 적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1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가 결부되면 사회 질서 위반이다. 이해되셔요? 예.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면 적법해요? 허가 내주면 적법하지 않아요?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 내준 건 적법하죠. 그런데 거기에 1억 원 주겠다 그러면 이건 뇌물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그래서 목적은 적법할지라도, 목적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조건이나 대가가 사회질서,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거죠? 국제그룹 해체 사건.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강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서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 있었다.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곧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헌법 위반적인 공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제그룹을 강제로 해체를 시켜버렸죠. 주식을 제1은행 강제로 매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국세청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세무조사하고 때림으로써 협박을 하고 그래서 강제로 주식을 매각을 시켰다면 그럼 법률행위 성립 과정상의 강박에 해당할 뿐 이것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대신 이때 이건 문제가 없는 거냐? 문제 있단 말이야.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다? 취소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바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적법합니다. 적법한데 두 번째가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죠? 동기예요.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얘가 누구예요? 지존파예요. 지존파. 그래서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 이 임대차는 유효, 무효? 유효하다.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든 말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회질서 위반인 동기가 어떻게 되면 표시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계약하는데 주머니에서 계약금 꺼냈는데 뭐가 나왔다? 눈알 2개가 나왔다. 눈알 2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머니에서. 어떤 눈알? 표시된 눈알과 알려진 눈알.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질서 위반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때 한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효과에 관련해서 사회질서 위반이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죠. 당사자가 추후에 인정을 해줘요.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추인이라고 하죠.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선불치면 돌려받지 못한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를 보는데 6페이지 문제입니다. 탑 오브 문제 중에 탑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1번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약정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다. 이거는 실명법 위반인 거예요. 실명법 위반. 사회질서 위반이 103조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명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로 저당권 설정했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이지요. 이것 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질서를 깨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문제예요. 3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우리 판례 사례죠. 이 전통사찰의 주지직, 그럼 이 종교법인은 어떤 종교법인? 조계종. 조계종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4번 이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자, 이 변호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소위 변호사 아닌 자 누구를 얘기해요? 사무장이란 말이에요. 사무장이 변호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변호사가 사무장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무장이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과거엔 이런 사안이 대단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 자격시험, 지금 변호사 자격시험이지만 과거는 사법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법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얘한테 누가 막 사건을 막 갖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젊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랫동안 법률 쪽으로 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라이선스는 없으니까 얘를 고용하는 사례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해요. 부동산, 일단 1만 평을 B라는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더라. 그러면 소송물은 요거죠. 1만 평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물이에요. 그 중에 일부 내가 승소하면요 성공보수금으로 10,000평 중에 1,000평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사실은 변호사법에 따르게 되면요 국회의원들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변호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아닌 사람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는 워낙에 변호사들이 희귀했으니까 1년에 100명, 200명 뽑았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저 시대만 해도 800명, 이렇게 700명, 800명 이렇게 뽑았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 따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로스쿨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많이 배출이 돼요. 매년. 어쨌든 이와 같은 사무장들이 이런 식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라는 약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사유질서 위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사유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도박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 발생하는 건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요거 자체는 사유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예요. 그래서 사유질서 위반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판례를 쭉 섭렵하시면 됩니다. 자, 7페이지 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어느 법률행위가 사유질서에 위반한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 기준이겠죠.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유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3번, 대리인이 외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졌다면 사회질서 위반이 되지요. 예. 4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당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는 뭐예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에요. 성립 과정상의 강박. 이거에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아요? 맞죠? 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 책으로 보시죠.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자꾸 밀리네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1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맞아요? 네. 맞죠? 2번.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행 청구 자체를 사유질서 위반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반사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 맞죠? 3번,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회질서 반사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도박 채무잖아요. 그럼 사회질서 법률행위이지요. 그죠? 네.
5번입니다.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책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맞죠? 5번.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동기가 불법일 때에는 그 불법인 동기가 어떻게 됐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그래서 눈알 크게 기억하시고. 자, 3번입니다. 사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건 맞고. 2번. 범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한다.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목적은 적법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1억 원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요. 무효입니다.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소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공소양속은 공정한 질서, 선량한 풍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을 과거에는 공소양속이라고 표현했어요. 한자로. 맞아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지요? 맞습니다. 4번.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 매도된 사실을 이미 알고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그래요? 알고 매도했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 그랬죠. 뭐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요. 적극 가담. 5번.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있다. 일정 기간 내가 5년 동안 네가 해외 가 있으면 10년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회 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9페이지 4번입니다.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그랬죠? 1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그래요? 증언의 대가 약정이죠. 증언의 대가 약정은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뭐예요?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가 되면 안 돼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을 때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뭐의 대가는요? 증언의 대가는 증인은 반드시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되죠. 증인이라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실이, 여비, 식대 이와 같은 경우 지급한다. 증인이 증언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자기 생업이 있음에도 그거 못하고 와야 되잖아요. 법원에까지. 그죠? 그럼 잃어버린 이익, 벌지 못한 잃어버린 이익이 즉 일당에 해당하는 거죠. 여비라든지 교통비, 식대라든지 밥대가 되면 밥 먹어야 되니까 이와 같은 경우 이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죠. 이런 약정이라면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했다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증언의 대가 약정은 덮어놓고 무효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한해서 유효이다. 그래서 실제로 증언을 나가면 얼마 준다고요? 5만 원. 이런 건 꼭 기억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증언 해보지도 않아 놓고. 그래서 증언의 대가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반해서 요거와 구별해서
뭐는요?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은 이거는 항상 무효입니다. 허위 진술의 대가는 이 증언은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허위로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이게 판례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또 나왔어요. 성립 과정에서 강박 나왔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미등기 전매행위죠? 미등기 전매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에? 미등기,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 그랬잖아요. 중간생각 등기. 이거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죠? 그럼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규정 위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유효, 무효?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이해되셔요? 네. 그 다음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3번은 맞고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뭐를 했죠?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죠? 무효이죠. 5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 경우 이는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죠. 맞습니다. 다음 문제 9페이지 5번이죠. 감남은 을료와 부첩관계를 맺고서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을에게 증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을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기억. 그럼 첩관계를 맺고서 주택을 을에게 증여했다 그거잖아요. 갑과 을의 증여 계약은 무효 맞아요?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첩계약을 하면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계약은 다 무효인 거예요. 그죠? 니은 갑은 을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불법 원인 급여니까 첩에게 선불 쳐줬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선불로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증여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요. 무효인데 줬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에는 선불로 줬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불법 원인 급여. 디귿.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병령의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병에게 주택을 양도했다 그랬잖아요. 을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했죠? 그때 병이 뭐라 그러죠? 을에게 이번에 큰 건 했네 그랬어요. 큰 건 했네. 그죠? 기억나셔요? 큰 건 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안다는 얘기죠?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이 병이 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네. 그래서 리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옳은 설명은 기억, 디귿, 리을 세 개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4번. 자, 다음에 이중매매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문제풀이 할만하죠? 네,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이론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고.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하죠. 그래서 중도금을 을이 지급했습니다. 중도금 줬고. 그런데 병이 갑에게 내가 2배로 살게
라고 요청을 해서 갑은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얘들 사이에 매매를 했는데 얘가 요청해서 얘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얘들 사이에도 매매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도 매매, 여기도 매매. 그래서 제1매매, 제2매매. 요 제2매매 계약이 바로 이중매매가 되죠. 그럼 이중매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죠? 이중매매는 유효. 왜냐하면 계약은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제2매수인이 뭐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타인, 을이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갑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해요.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배임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병이라는 자가 갑의 배임 행위에 뭐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공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매매 계약은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질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적극 가담했다는 게 어떤 게 적극 가담이냐 그러면 판례는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청해서 등기에 이르는 정도로 적극 가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죠? 요청이에요, 요청. 그래서 만약에 병이 갑과 을 사이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알고서 등기했다 그러면 이건 적극 가담이 아니에요. 왜? 요청이 빠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유효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도 유효로 가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다시 이 경우는 어때요? 병이 갑과 계약할 당시에 갑과 을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래도 유효인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된다? 적극 가담. 아니면 알고 등기에다가 요청이라는 단어가 플러스 돼야 이래야 사유질서 위반이에요. 또는 우리 판례가 적극 가담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때는 무효가 돼요. 자,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을은 갑은 직접적으로 여기 등기 넘어갔을 때 직접적으로 얘는 말소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불법에 가담하지 않았죠? 따라서 을이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을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에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위를 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 말소. 이때 을은 직접적으로 병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말소 청구가 안 되죠? 직접 말소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 즉 물권적 청구권인데 제1매수인 을은 갑과 매매 계약만 체결했지 아직 물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을은 병을 상대로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손배청은 직접 해도 됩니다. 다만 말소 청구는 직접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이건 어차피 채권 행사니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니까 손배청은 직접 할 수 있는데 등기 말소 청구는 직접은 못합니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말소 청구는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때 을이 직접 병에게 말소 청구한다 그러면 X, 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래도 X, 손해배상은 직접, 말소는 대위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병이 정에게 넘겨줬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대위하면 말소할 수 있다 그랬고 사회 질서 위반은 절대적인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는 줄줄 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많지도 않죠. 첫 번째, 유효이다. 두 번째,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이다. 적극가담은 단지 제일매매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등기했다 그러면 적극가담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등기에 요청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을은 대의 말소 직접 손배청. 전득자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관련해서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그 소유의 A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병해야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갑에게 해당의 토지를 자신에게 팔 것을 뭐 했어요? 권유했다. 그러니까 단지 알았다 그러면 유효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서 적극 권유가 나왔어요. 적극 가담이 나왔다. 그럼 이건 무효로 풀어요? 유효로 풀어요? 무효로 풀어야죠. 그래서 갑도 이에 동조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합으로 등기를 격려했다. 다음 중 옳은 것 그랬죠. 결국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극 권유. 근데 여기 이게 원래 일로 와야 돼요. 그래도 이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자, 1번. 이거 일일이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어쨌든 옳은 것 그랬죠. 1번. 갑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적극 권유했다 그러면 사유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질서 위반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요. 자, 2번.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무효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3번.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4번. 을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중매매에서는요,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이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왜 되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의 요건이 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에 이중효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중매매에서는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 대위 말소만 가능합니다. 채권자 대위권만 가능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에서 안 돼요.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는 안 되는데 설명 하나만 하잖아요. 그냥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5번.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 봐봐요. 을이 병에게 직접적으로 말소 청구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권적인 청구권인데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직접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얘가 얘한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은 얘에 대한 채권이지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 그죠? 얘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얘하고 계약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채권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등기는 여기 넘어갔으니까 얘가 사유질서 위반의 행위를 했죠. 그러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말소되면 얘한테 복귀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전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직접적으로 이전 청구하는 건 얘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니까 얘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전 청구도 못한다. 대위 말소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나만 더, 하나만, 지금 몇 번 문제죠? 그러면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 벌써 쉬냐고요? 쉴 때 됐어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네.